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내가 지금 막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 둔 엄마인데 아주 답답해 죽겠네. 아니, 얘가 결혼하더니 갑자기 용돈을 딱 끊어버리네. 기가 막혀서. 내가 뭐 얘한테 평생 용돈을 달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거 진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야.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지고 싶지만 또 괜히 애들 부부 사이에 불화라도 생길까 봐 꼭 참는 중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뭔지 이제서야 온몸으로 깨닫는 중이다. 이 서운함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애지중지 키웠지.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고, 공부한다면 돈 아끼지 않고 다 지원해줬어. 남들 다 하는 학원 과외는 기본이고 얘가 흥미 있다는 건 뭐든 시켜줬지. 피아노, 미술, 태권도, 축구, 하다못해 바둑까지. 뭐 셀 수도 없다. 어렸을 땐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주말에도 특기 살린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느라 바빴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시라도 얘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 시켜줄까봐 엄마 아빠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았어.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 없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 없었어. 오직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지.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더니 남들은 나보고 팔불출이네, 아들 바보네 했지만 내 눈엔 그저 예쁜 내 새끼였거든. 아,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이었단 말이야.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아들한테 올인하냐? 너 자신을 좀 챙겨라. 해도 난 그냥 웃어 넘겼어. 언젠가 우리 아들이 나를 알아줄 날이 오겠지. 언젠가 얘가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정성껏 키워서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까지 얻게 했어. 그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밤새도록 잠도 안 오더라니까. 마치 내가 수능 만점이라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지.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엄마인 줄 알았어.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내 인생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 그리고 얘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말이야. 그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데. 엄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릴게요. 이러면서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더라.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 고생했던 거 다 잊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아, 내 새끼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제 내가 보람을 느끼는구나 싶었지. 매달 그 20만 원 받으면 솔직히 그걸로 뭐 대단한 걸 산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20만 원이 우리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엄마 아빠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뻤던 거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아들이 용돈 줬다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어. 그게 내 소소한 기쁨이었거든. 내 자식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꼭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특했겠니. 주변 친구들 다 부러워했지. 야, 너는 아들 하나는 진짜 잘 키웠다. 이러면서 그때마다 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니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들한테 온 문자 하나에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 그 용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거지. 나도 내심 역시 내가 아들을 잘 키웠어. 효자가 따로 없네 하고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야. 평생 이렇게 아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이런 소소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때 그 순간들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근데 이게 웬걸? 결혼을 딱 하더니 그 달부터 용돈이 또 끊기는 거야.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감감무소식이야.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신혼이라 정신없나 보다 했지. 결혼 준비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새 살림 차리느라 경황이 없을 테니 이해해야지 싶었어. 며느리도 새 식구가 됐으니 이제 둘이서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면서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 혹시라도 돈 쓸 일이 많아서 당장은 못 보내나? 아니면 깜빡했나? 별별 생각을 다 했지.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안 오니까 슬슬 불안해지고 나중엔 서운함이 막 밀려오더라. 설마 이제 엄마는 뒷전인가? 이제 새 가정이 생겼다고 나를 잊어버린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어.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마음이야. 솔직히 말하면 좀 배신감도 들더라. 그렇게 믿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 결혼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용돈 주는 걸 반대라도 한 건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괴롭혔어. 나 혼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 이제는 아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혹시 용돈 이야기를 꺼낼까 봐 조마조마하고 결국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끊으면 더 서운한 감정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다가 내가 속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니 내가 뭐 아들한테 평생 빨대 꽂고 살겠단 것도 아니고 얘네 살림 넉넉치 않은 것도 알아. 솔직히 나도 우리 아들 힘들까 봐 용돈 안 받으려고 했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가 먼저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5년씩이나 꼬박꼬박 말이야. 그리고 5년 동안 꼬박꼬박 잘 주다가 갑자기 딱 끊어버리니까 이건 뭐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니까. 내가 너 키운 세월이 얼만데.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내 꿈도 포기하고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맞는 거니? 물론 자식 키우는 게 무슨 보상을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서운하잖아. 정성껏 키운 자식이 결혼했다고 엄마를 이렇게 쉽게 잊는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엄마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이렇게 서운함을 안고 사나? 진짜 답답해 죽겠다. 괜히 며느리한테 미운 마음까지 생기려고 그래. 며느리가 혹시 아들한테 용돈 끊으라고 했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니 내가 진짜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 주변에 물어보면 어떤 엄마들은 야, 그래도 아들이잖아. 힘들어도 엄마는 돕는 거지. 이러면서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 나도 우리 아들 힘들면 당연히 도와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결혼했으면 이제 지 앞가림은 지가 해야지. 이러면서 독립심을 키워줘야 한다고도 하네. 결혼했으면 어엿한 성인이니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 그냥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미치겠어. 며느리랑은 또 어쩌니? 혹시 용돈 주는 문제 때문에 며느리랑 싸웠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런 거 요구하다가 아들 내 부부 사이에 금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나 때문에 애들 살림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이게 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돼. 내 육아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너무 과하게 사랑을 줬던가? 아님 너무 부족하게 줬나?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파고들어. 근데 진짜 이러다 내가 병 나겠다. 이 마음속 엉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까? 엄마 서운하다. 너 이러는 건 너무 섭섭하다라고 말하면 얘가 나를 속 좁은 엄마로 볼까봐 겁나기도 하고, 혹시나 아들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매몰차게 말하면 어쩌지?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속으로 사귀어야 하나? 근데 도저히 사귀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해? 남들은 내가 너무 욕심 부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 엄마가 왜 아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냐?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 근데 결혼 전부터 받던 용돈을 못 받으니까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괴로워. 나도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인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너무 무심한 건가? 5년 동안 꾸준히 용돈을 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그걸 결혼하자마자 칼같이 끊어버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서운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아들을 향한 서운함, 며느리를 향한 미묘한 감정,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나를 혼란스럽게 해. 차라리 처음부터 용돈을 안 줬더라면 이런 서운함도 없었을 텐데. 왜 줘서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네.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남편한테 말하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내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 버릴 것 같고. 나 같은 엄마들 많을 텐데 다들 어떻게 대처하고 사니?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너무 한 건가? 진짜 이 답답한 마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참는 게 현명한 걸까? 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러다 내가 우울증이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제발 누가 시원한 답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네. 이 밤이 너무 길다.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해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교훈은 어머님의 그 서운함이 향하는 대상이 돈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마음의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징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이나 행동에 수만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느낍니다. 연인들이 주고받는 반지가 그저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듯 자녀가 처음으로 사주는 내복 한 벌이 그저 옷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챙길게요라는 따뜻한 선언이듯 말이죠. 아드님이 매월 보내온 20만 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드님은 그 돈을 보내기 위해 매달 월급날이 되면 어머니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번 달에도 잊지 말고 보내드려야지. 그 짧은 생각의 순간에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체하기 위해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머니의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은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행하는 하나의 정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즉 20만 원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을 넘어 아들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에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잊히지 않고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정표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고된 일상 속에서 문득 도착한 그 알림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묵직한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던 사랑의 속삭임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한 것은 당연한 감정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매일 아침 당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다가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그 행동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커피 그 자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다정한 마음과 나를 챙겨주던 그 사람의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어머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60개월 동안 쌓아올린 감사의 탑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진 듯한 공허함. 그것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관계의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속물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일 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따뜻했던 사랑의 표현 방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잃어버린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아들의 세상에는 어머니라는 태양 외에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지켜야 할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머니의 존재가 작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의 세상이 그만큼 더 넓고 풍요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전 아들의 세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랑의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부모님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겠죠. 매월 보내는 용돈은 그러한 마음의 가장 쉽고 직접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거대한 우주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할 동반자가 생기는 일입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미래에 태어날지 모를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미래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돈, 감정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이제는 새로운 우주, 즉 아내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한번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결혼 후 그는 아마 아내와 함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대출금을 갚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등 이제 그의 돈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월 20만 원이라는 돈은 결혼 전에는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었을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아들은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 계속 용돈을 드려야 할까? 하지만 아내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이 돈을 모으면 우리 집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텐데.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 앞에서 내리는 현실적인 우선순위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독립된 가정을 잘 꾸리고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께 효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는 사랑의 표현 방식을 직접적인 용돈에서 자신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으로 전환했을 뿐 사랑의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들의 침묵입니다. 만약 아들이 결혼 전후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매월 용돈을 드리면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희의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용돈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대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미리 이야기해 주었다면 어머니의 서운함은 아마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견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부모가 느낄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아들의 침묵은 악의가 아니라 아마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미숙함과 무심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세상에 새로 태어난 우주를 가꾸느라 잠시 당신의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사랑의 사전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진화하고 성장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역시 아들의 결혼이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과 애정 표현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기존 사전에 정의되어 있던 사랑 매월 20만 원의 용돈이라는 공식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함께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서운한 마음에 요즘은 왜 용돈 안 보내니? 라고 묻는 순간 지난 5년간 순수한 감사의 상징이었던 그 돈은 받아야 할 몫이나 의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는 돈을 요구하는 속물적인 부모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이 한순간에 불편한 채무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과 관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혹은 주말에 다정하게 통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들, 내가 5년 동안 매달 잊지 않고 보내주던 용돈 말이야. 엄마는 그 돈을 쓸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싶어서 정말 행복하고 든든했단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렇게 먼저 아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난이나 서운함이 아닌 칭찬과 감사로 말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결혼해서 예쁜 아내랑 알뜰살뜰 새살림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용돈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에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네. 우리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같이 저녁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릴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너의 돈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을 통해 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용돈이 끊겨서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너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 같아 아쉬웠다는 본심을 전달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식사라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미안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만남과 시간이라는 따뜻한 가치로 치환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의 사전을 써내려가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언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철마다 나는 나무를 한 봉지 싸서 아들, 며느리랑 같이 먹어라 하고 무심한 척 건네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이번 주말에 김치 담글 건데 와서 좀 도와줄래? 라며 아들의 노동력을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도 소통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의 인생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새로운 가정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 하기보다 이제는 그 사랑을 손주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새로운 가정에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어머니의 마음속 그릇은 서운함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머니의 무거웠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그 서운함은 결코 이상하거나 욕심 많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성스럽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물결입니다. 그 서운함은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반증이며 아들이 표현했던 작은 감사의 몸짓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해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서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낼 시간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내 품 안의 작은 새를 날갯짓을 가르쳐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새는 언젠가 자신만의 둥지를 틀기 위해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아드님은 이제 막 자신만의 둥지를 짓기 시작한 어린 새와 같습니다. 둥지를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느라 어미 새의 둥지를 잠시 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둥지가 완성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역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매월 보내던 20만 원에 담겨있던 감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들은 아마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로 어머니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일 수도 있고 살가운 안부 전화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말없이 쥐어드리는 손주의 용돈 봉투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때로는 컵에 담겨 고요하게 머물고 때로는 강물처럼 거세게 흐르며 때로는 수증기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곁을 맴돌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상실감은 컵 안에 담겨있던 익숙한 형태의 사랑이 이제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잠시 그 모양을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이제 아들에게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거대한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춰주는 것. 아들이 세상의 파도에 맞서다 길을 잃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지난한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 온몸으로 어머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가장 위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숭고한 감사의 증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위대하게 성공하여 이제 또 다른 사랑의 우주를 탄생시킨 것이니까요. 이제 어머님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사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10가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용돈이라는 소재를 넘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진화하고 또 오해받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는 나의 어머니를,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미래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10명의 어머니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밤 이 시간 제 낡은 재봉틀 소리를 벗삼아 DJ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는 68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게는 남편 일찍 여의고 이 재봉틀 하나로 온 세상처럼 키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시장 구석에서 남의 옷이나 고치고 만들며 살아온 제게 그 아들은 제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 저는 이 낡은 재봉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내 아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효자 아들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빨간 내복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 재봉틀 그만 돌리세요. 제가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약속은 7년 동안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월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아들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이 어미를 잊지 않았다는 마음의 증표였고 재고된 인생을 보상받는 훈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고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변호사 집안의 딸이라는 며느리를 얻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첫 달부터 통장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바빠서 잊었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 침묵은 몇 달이고 이어졌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저는 참아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혹시 무슨 일 있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저희도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제게는 영원이라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자기야,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 라고 앙칼지게 묻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DJ님,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그깟 30만 원이 없다고 이러는 제가 속물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내 재봉틀 위에서 내 인생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니? 이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려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들을 저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이 깊은 모멸감을 어디에다 풀어야 할까요? 오늘도 저는 배신당한 제 삶을 위로하듯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립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가 꼭 제 울음소리 같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 흙 만지고 살아온 72살의 늙은이 이영숙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같은 DJ님 목소리를 매일 저녁 남편이랑 같이 듣는 게 큰 낙입니다. 오늘은 제 자랑 한번 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서울에서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대견한 아들 성우가 있습니다. 촌부모 잊지 않고 10년이 넘게 매달 20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내주었지요. 바칠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가도 아들이 보낸 돈으로 손주들 옷 한 벌,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 한 봉지 사서 보낼 생각만 하면 힘이 펄펄 났습니다. 남편은 지가 벌어 살기도 바쁠 텐데라며 타박했지만 그게 어디 돈이겠습니까? 아들 마음이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돈이 10만 원으로 줄더니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소식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하며 여전히 살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참아돈 이야기는 묻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지요. 그러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손녀딸이 그림에 재주가 있어 좋은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했고 아들 녀석은 직장에서 일 힘들어 새길을 찾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이 늙은 부모 걱정할까봐 끙끙 앓고 있었을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보다는 짠한 마음이 앞서더군요. 그날 저녁 제가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성우한테 용돈 보내지 말라고 합시다. 영감은 주던 걸 안 주면 서운하지 않겠냐며 대묻더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는 해를 보고 서운해하며 쓰나 뜨는 해를 봐야지. 이제 우리는 지는 해고 아들네 식구들은 한창 떠오르는 해야. 그 집이 환하게 빛나야 우리 마음도 편한 거 아니겠소.
물론 매달 들어오던 돈이 없으니 허전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허전함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하나의 아버지로 제 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 용돈 안 보내도 된다. 그 돈으로 우리 예쁜 강아지, 손녀 맛있는 거나 더 사줘라. 우리는 밭에 나는 거 먹고 살면 되니께 아무 걱정 말어.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DJ님, 부모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참 잘 컸지요. 오늘 밤에는 제 아들 녀석 어깨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사는 65살 김미경입니다. 제 속을 까맣게 태우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라디오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게는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운 아들 현우가 있습니다. 번듯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결혼 전만 해도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던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돈이 빠듯한 제 노후에 얼마나 큰 숨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라는 며느리를 얻고 나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용돈은 15만 원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지난달부터는 뚝 끊겼습니다. 아들은 깜빡했다고 둘러대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며느리의 SNS에 버젓이 올라온 사진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최고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 아들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다더군요. DJ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서 홀로 사는 늙은 어미에게 보내는 15만 원은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그러면서도 SNS에는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은 며느리, 해시태그 효자 아들 같은 가증스러운 글들을 올립니다. 보여주기 위한 효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는 제 어미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깊은 환멸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상종 못할 나쁜 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DJ님, 제가 너무 비참해서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부부 SNS에 익명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명품 자랑할 돈으로 부모님 용돈이나 제대로 챙겨드리지. 물론 그 글은 금방 지워졌지만 잠시나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아들 내외의 행복을 염탐하며 제 불행을 곱씹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SNS에는 명품 자랑하면서 애미 용돈 15만 원은 아깝더냐. 이 말이 화병처럼 가슴에 맺혀 저를 괴롭힙니다. 이 지옥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펄떡이는 생선보다 더 억척스럽게 살아온 69살 최인숙입니다. 비린내밴 제 사연도 라디오에서 한번 흘러나올 수 있을까 싶어 펜을 들어봅니다. 제게는 어렵게 공부해 교사가 된 아들 지훈이가 있습니다. 이 시장 통해서 평생을 보낸 제게는 훈장 같은 녀석이지요. 발령 첫 달부터 꼬박꼬박 2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고생 그만하시고 이걸로 약이라도 챙겨 드세요. 그 돈이 제 주름진 손에 들어올 때마다 아들 녀석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비린내 나는 세상도 향기로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으면서부터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줄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끊겼어요. 헌데 이 녀석이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저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는 잘 크나? 안부만 물었지요. DJ님,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고통을 읽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빡빡한 살림, 오르는 물가, 아이 교육비 박봉인 교사 월급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기가 얼마나 버거울까요? 이 어미한테 용돈 못 보내는 게 미안하고 죄스러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을 말 안 해도 안다. 그놈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애미가 되어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수입에서 매달 20만 원씩을 떼어 아들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용돈을 받은 것처럼요. 그리고 아들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그 돈으로 손주 옷을 사주고 며느리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이거 아들이 너 주라고 보낸 돈이다.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 필요한 데 써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힙디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아 서운한 게 아니라 아들 녀석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제 자신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게 아들은 결코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제 아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시장에 찬바람을 맞으며 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63세 오정이라고 합니다. 남편 덕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제 최고 걸작품인 외동아들 민규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명문대에 유학까지 제 아들은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죠. 언제나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라며 애교를 부리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상은 아들이 그 평범한 집안의 여자애와 결혼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들이 주던 용돈이 100만 원에서 50, 30으로 줄더니 지난달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새이 며느리가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 한다고 해서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년이 시킨 게 틀림없어.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제 어리고 순진한 아들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그 악녀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오는 날이면 며느리 면전에서 아들에게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저 여자는 명품이나 사 입겠지. 저는 제 불쌍한 아들을 구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들에게 몰래 전화해서 그 여자의 실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너 없을 때 나를 벌레 보듯 한다. 너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요. 이건 제 사명입니다. DJ님, 저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제 아들에 대한 통제권을 그년에게 빼앗긴 게 분통 터지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 손에서 제 불쌍한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제는 명예교수가 된 70살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또 다른 졸업식을 맞이한 것 같은 기쁜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참 잘 키웠다 자부하는 아들 우석이가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 아들은 매달 3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교직에 있었던 터라 돈이 아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제게 아들이 아직 제 품 안의 아이라는 안도감을 주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저희 가정을 제가 온전히 책임지고 싶어서요. 용돈을 중단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DJ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벅차게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잘 생각했다 아들아. 둥지를 떠난 새에게 계속 모이를 물어다 줄 수는 없는 법이지.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럽구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자식이 언제까지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생 생각해왔습니다. 용돈이 끊긴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매달 받던 효도 쿠폰이 만료된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허전함을 더 큰 기쁨으로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용돈은 필요 없으니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너희들 사는 이야기 들려다오.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금전적인 부담이 사라지니 아들 내외는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로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손주 교육에 대해 제 지혜를 보태주며 저는 이제 돈을 받는 부모가 아닌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서운하지 않냐고 묻지만 저는 오히려 날아갈 듯 홀가분합니다.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제 작품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내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용돈이라는 낡은 끈을 놓아버리니 아들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완전한 독립을 이 방송을 통해 축하하고 싶습니다. 7번째 사연입니다. DJ님, 밤이 되면 죽은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져 DJ님의 목소리에라도 기대보려 이렇게 사연을 띄웁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5년 전 삶이 함께 멈춰버린 75세 이순례입니다. 제 남편은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 상철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없어도 내 어머니 혼자 외롭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약속할 수 있지? 아들은 아비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처럼 아들은 매달 4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돈이 있어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아비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그 굳건했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비의 유언을 얽매이는 것이라 말했고 결국 아들 녀석은 제게 용돈을 끊겠다 통보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도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DJ님,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남편과의 약속,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저버린 배신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아비 영정 앞에서 한 맹세는 다 잊었느냐? 이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남편의 묘소에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어. 내가 이제 누굴 믿고 산단 말이오. 제게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신성한 약속을 파기한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녀석의 생일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과 그리움으로 얼룩진 제 남은 생은 대체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할까요? 답 없는 질문만 되뇌다 오늘 밤도 지새울 것 같습니다. 8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간호사로 환자들의 아픔을 돌보며 살아온 66의 정수연입니다. 남의 아픔은 그리 잘 알겠는데 제 아픔은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결혼해서 맞벌이하며 애 키우는 아들 동욱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한테 보내던 25만 원 아껴서 제 가정을 위해 쓰는 게 100번, 1000번 옳은 일이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 제 아들은 착한 녀석입니다. 용돈 못 보내는 게 미안해서 연락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걸 저는 다 압니다. 하지만 DJ님 밤이 되어 혼자 침대에 누우면 제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던 서운함과 섭섭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제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밤낮으로 3교대 근무하며 남들 다 가는 흔한 여행 한 번 못 가고 악착같이 모아 대학 보냈는데 이제는 제게서 마음이 떠난 것만 같아 가슴이 시립니다. 낮에는 아들을 이해하는 현명한 어머니였다가 밤이 되면 아들을 원망하는 속 좁은 늙은이가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다 이해해라며 대인배처럼 굴다가도 집에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자책만 깊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제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DJ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이 마음을 저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9번째 사연입니다. 경상도 바닷가에서 횟집하는 억척어멈 강복희라 합니다. 내는 질질 짜는 사연 같은 건 딱 질색인데
오늘은 웃기는 아들 놈 얘기 하나 하려고 붓을 들었소. 서울 놈 다 된 우리 아들 동수가 결혼 전에는 매달 20만 원씩을 붙여왔습니다. 내는 그 돈 붙일 시간에 전화나 한 통 더 해라. 퉁을 놨지만 속으로는 요놈 봐라 싶어 대견했지요. 그런데 장가가고 얼마 안 돼서 돈이 뚝 끊기더란 말입니다. 살기 바쁘니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큰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근데 DJ 양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끊긴 대신 아들놈 몸뚱이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명절에나 겨우 보던 놈이 주말마다 며느리까지 데리고 횟집에 내려와 팔을 걷어붙입니다. 엄마 주방 일은 내가 할게. 서빙은 아내가 할 거야. 엄마는 좀 쉬소. 처음에는 어색해서 됐다. 손님인데 뭘 시키나 했지만 막무가내입디다. 몇 달을 그러고 보니 그제야 이 무뚝뚝한 어미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돈 대신 보내는 아들놈의 새로운 사랑 표현이라는 걸요. 빡빡한 살림에 돈 보내기는 어렵고 이 어미 마음은 쓰이고 그래서 제 시간과 땀을 보내기로 한 게지요. 10번째 사연입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펜을 듭니다. 저는 평생을 부유한 남편의 아내로 잘난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64세 나영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그런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200만 원은 제 친구들 모임에서 저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달에는 보너스까지 얹어줬지 뭐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한 달을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받는 용돈은 저희들 사이에서 자식 농사의 성적표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면서 제 성적표는 순식간에 낙제점이 되었습니다. 콧대 높은 며느리는 용돈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치부했고 아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돈을 끊었습니다. DJ님, 저는 돈이 아쉽지 않습니다. 제게 닥친 진짜 재앙은 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는 겁니다.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준혁이는 이번 달에 얼마 보내줬어? 이 질문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를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절규했습니다. 너는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이래. 남들이 다 나를 비웃을 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려했던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남들 보기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제 체면에 성이 무너진 이 폐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들에 대한 원망과 며느리에 대한 저주, 그리고 저를 동정할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밤 우리는 10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결혼과 함께 멈춰버린 통장 입금 알림. 그 앞에서 터져나온 10가지의 목소리를 들었죠. 내 재봉틀 위에서 내 인생을 지었는데라며 배신감에 잠 못 드는 어머님이 계셨고, 지는 해를 보고 서운해하면 쓰나라며 아들의 새 출발을 묵묵히 응원하는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는 분노도, 아들의 침묵을 먼저 헤아리는 깊은 속내도,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사연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에 겪는 혼란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숫자는 아들이 보내는 사랑한다는 편지였고,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어머니 덕분이라는 감사였습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했던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머니들의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이든 모두 진짜입니다. 평생을 바친 사랑의 크기만큼 그 서운함의 깊이도 다른 것이겠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부모와 자식이 겪어야 할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둥지를 떠난 새가 자신만의 둥지를 짓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이겠지요. 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이 땅의 아들, 그리고 며느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마음만은 변함없어요. 솔직한 그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이 그 어떤 용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언어를 떠나보내고 서툴지만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이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